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브리핑에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기관들의 구조적 움직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펀더멘털 확정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다들 붉게 물든 시세판에 집중할 때 거대 자본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블록체인 인프라 깊숙한 곳으로 자금을 밀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뚜렷한 다이버전스, 즉 분기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표면적인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죠. 주요 디지털 자산들의 가격 하락세가 꽤 뚜렷합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즉 BTC는 87,920.36달러로 전날 대비 1.41%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인 ETH 역시 2,284.83달러를 기록하면서 2.3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네, SOL, XRP, BNB 등 주요 자산들이 전부 동반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거시 환경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코인베이스 주가도 3.44% 하락했는데요. 그 부분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심리가 명백히 위축된 거군요. 맞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6,878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거래량 지표는 둔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급 요인과 관련해서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시가총액이 줄고 알트코인들이 동반 하락하는 와중에 BTC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오히려 60.2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내 자본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자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약간 위험 회피 시기에 우량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락장에서 BTC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거든요. 두 가지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알트코인에 투입되었던 투기적 자본의 이탈이고요. 둘째는 시장 내 대기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 방어력이 높은 BTC로 몰리는 질적 도피 현상입니다. 안전자산 성격으로 피신하는 거군요. 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24시간 거래량이 15.53% 감소했고 대기 자금 성격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도 18.10%나 줄었거든요. 거래 자체가 꽤 큰 폭으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자본이 새로운 투자를 집행하기보다는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고 가장 안전한 대형 자산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관망세를 넘어서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원인 데이터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파생상품 시장에서 약 1억 9,294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네요. 네. 주목할 점은 이 중 68%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소별로 보면 바이낸스에서 34%, 하이퍼리퀴드에서 16%가량 집중됐고요. 네, 전형적인 레버리지 해소 과정으로 보입니다. 들의 낙관론이 단기적으로 완전히 꺾였다는 뜻인지 아니면 과도한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건강한 조정인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1억 9천만 달러가 증발한 걸 단순히 건강한 해소라고 부르기엔 시장이 느끼는 단기적 충격이 확실히 큽니다. 그렇죠. 체감되는 공포가 상당할 텐데요. 하지만 이 현상이 펀더멘털의 훼손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의 결과물인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연쇄청산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거래소의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ETH와 BTC 가격이 단기 하락하면서 이 증거금 유지 비율을 밑도는 계좌들이 발생한 겁니다. 일종의 마진콜 상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금융에서는 브로커가 마진콜을 요구하며 시간을 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산 가격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즉시 기계적인 강제 배도를 집행하거든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네요. 네, 자비가 없는 시스템이죠. 조건이 충족되면 즉각적으로 매도 물량을 시장에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호가창의 얇은 매수벽이 무너지면서 순간적인 가격 급락을 유발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이 밑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의 청산 가격을 다시 건드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이낸스나 하이퍼리퀴드처럼 레버리지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청산이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자산 자체의 가치 하락이라기보다는 얇아진 유동성 환경에서 과열된 투기 자본이 기계적 로직에 의해 씻겨 내려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전용적인 단기적 수급 이벤트로 분석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 청산이 어떻게 단기 시세를 왜곡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단기 시세판 뒤편에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단기 투기 자본이 청산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거대 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서가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미국 민주당 핵심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관련 CLRT 법안을 저지하지 않고 초당적 통과에 지지를 시사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인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런 명확한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 자산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인데 단기 시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즉각적인 가격 반응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현재 시장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당장 내일 시세 차익을 누리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수십 페이지짜리 법안 통과 여부는 매수 버튼을 누를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통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규제 준수 책임자들의 시각이군요. 네, 수조 달러의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산의 내재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법적 지위나 수탁 규정이 불명확하면 단 1달러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신인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CLRT 법안 같은 움직임은 단기 투기 자금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규제벽에 막혀있던 수백조 원 규모의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여는 작업이 되겠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미국 내 감독 권한이 정비된다는 건 제도권 자금 유입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장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 밑바탕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변화죠.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가 오늘 자료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바로 전통금융기관들의 현실 세계 자산, 즉 RWA 토큰화와 인프라 채택 소식인데요. 이 부분의 진전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청산되는데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은 블록체인 생태계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뚜렷한 대비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먼저 블랙록이 SEC에 새로운 토큰화 펀드 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세큐어타이즈를 인프라로 활용하는데요. 이들이 기존에 출시한 BUIDL 펀드는 이미 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네, 엄청난 성장세죠. 여기서 기술적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펀드를 운영하는 기존 방식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BUIDL 펀드를 운영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기술적 차이가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통 시스템에서 펀드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거래소, 예탁결제원, 청산소, 명의개서 대리인 등 수많은 중개기관에 거쳐야 합니다. 거래가 체결돼도 실제 결제 완료까지는 보통 이틀, 그러니까 T+2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느리네요. 맞습니다. 반면 BUIDL 펀드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의 토큰화된 자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걸 원자적 결제라고 부르죠.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군요. 마치 이메일과 우편 배달의 차이 같습니다. 서류 검토에 며칠씩 걸리던 과정을 글로벌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즉각적인 전송으로 대체한 거네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영업일이나 업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즉각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행보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토큰화 펀드인 BNJ를 기관 고객용 담보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네, BNJ 펀드가 거래소 담보물로 쓰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담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엔 기관들이 국채펀드를 들고 있어도 담보로 쓰려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자산 이동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토큰으로 변환해두면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실시간 담보대출을 받거나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전통 금융권이 이제 블록체인을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결제 및 담보 인프라 자체로 채택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RWA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선 배경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 강력한 유틸리티가 스마트머니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존 금융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걸 넘어서 암호화폐 원조 기업들의 생태계 확장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HTRC를 통해서 1,444개의 BTC를 추가 매수했다는 추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 공급량의 3배가 넘는 물량이거든요. 엄청난 규모네요. 기업이 이렇게 자체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기초 자산을 흡수하는 현상, 단순한 트레이딩을 넘어서서 시장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변수 아닙니까? 매우 예리한 분석입니다. 단일 기업이 일일 채굴량의 3배를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는 건 유통시장에 나올 잠재적 매도 물량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공급 충격을 의미하거든요. 가격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으로 단기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펀더멘탈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자사의 베이스 네트워크에 배포된 온체인 대출 담보자산의 SOL, 즉 솔라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죠. 과거에 알트코인이 그저 네트워크 수수료 용도로만 쓰였다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돼서 실질적인 신용을 창출하는 기초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산이 단순히 지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체인상에서 서로 담보가 되고 유동성을 파생시키는 복합적인 금융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그런 기관 수준의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보로 인정받았다는 건 기술적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보안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 상황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판의 붉은 숫자의 투기적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지만 기관과 거대 자본은 법적 규제라는 진입로를 닫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흐름이죠.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3부 관전 포인트 코너에서는 단기 시세 전망보다는 챙겨봐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13.38% 감소했다는 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앞서 언급된 대규모 강제 청산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1억 9천만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시장을 급변하게 만들 투기적 연료가 단기적으로 소진됐다는 뜻이군요. 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은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횡보 국면을 거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추세를 좇기보다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유효합니다. 알트코인 약세가 지속될지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가 상승 여부도 모니터링 기준점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하락 반전하며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날지가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시장 내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인프라 발전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오늘 자료에 등장한 엘립틱의 1억 2천만 달러 투자 유치건이 눈에 띕니다. 네, 그건 컴플라이언스 인프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기업이 자금 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를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잖아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이야기한 거대 자금들이 안전하게 유입되기 위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방어막이 탄탄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죠. 기관 채택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술적 방어막 있다 이더리움 재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개 표준 발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ERC7730, 이른바 클리어 사인인 표준인데요. 그 부분도 생태계 확장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을 당장 올려주는 호재도 아니고 용어도 낯설거든요. 이게 왜 시장 전체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안에 대한 직관적 신뢰입니다. 직관적 신뢰요? 네, 기존 이더리움 지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승인할 때 사용자들은 해독하기 어려운 복잡한 16진수 코드를 보고 승인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이걸 블라인드 서명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보이지 않는 백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해킹이나 자산 탈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어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 불안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클리어 사이닝 표준이 도입되면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넘겨주고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기관과 일반 사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온체인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획기적인 진전이네요. 단기 시세에는 반영되지 않겠지만 수억 명의 새로운 사용자를 온보딩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가격 지표보다 이런 인프라 이벤트가 중장기 자금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규제의 명확성 확보, 기관들의 토큰화 인프라 채택, 그리고 기술적 투명성 개선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도권 편입과 대중적 채택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의 이면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설을 마무리하며 짧은 소식 하나를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최근 신흥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현금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맞습니다. 매일 변동하는 파생상품 거래소의 레버리지 청산 숫자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이 산업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놓치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국경을 넘는 결제망을 구축하고 거대 운용사들은 구시대의 금융 파이프라인을 24시간 작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네, 겉으로 보이는 하락장 이면에는 이런 혁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차트 위 가격 변동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통 금융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쓰임새에 있는 것일까요? 시장 참여자 스스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